안녕하세요.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선물을 받았던 50살 여자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저에게도 그리 길지 않은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선물해 주더군요. 그 은인 같은 사랑과의 긴 인연과 우정에 대해 인생의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이녀 중 장녀입니다. 아버진 평생 농사를 지으며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지만 저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진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고 엄마 또한 가난한 집의 넷째로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엄마는 선천적으로 한쪽 팔과 같은 쪽 다리에 장애가 있던 분이라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거나 집에서 천천히나마 할 수 있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이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기 힘든 몸이셨죠. 하지만 힘든 형편에서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특히 엄마를 많이 창피해했어요. 엄마, 내가 우리 학교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 대체 왜 왔어? 진로 상담해야 하니까 꼭 오라고 너희 담임선생님이 전화하셨는데 어떻게 안 가니?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든가 아버지 보냈으면 됐잖아. 왜 귀엽고 그런 몸으로 와서 친구들한테 날 망신 주냐고. 동생은 밖에서 엄마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모른 척 해버리던 버르장머리 없는 애였습니다. 엄만 그런 동생에게 죄 지은 사람처럼 미안하다고 말하곤 하셨죠. 저는 그런 동생에게 늘 화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농사 짓느라 힘든 아버지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냐? 그리고 너 엄마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애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건방져? 당장 엄마한테 사과드려. 아, 진짜 짜증나. 아버지도 언니도 왜 나만 가지고 만날 난리야. 아버지 또한 그런 동생에게 회초리도 들고 화도 냈지만 동생의 싸가진 고쳐지지 않더군요. 동생은 늘 집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서 먼 부산으로 독립해버리더라고요. 이런 촌동네도 가족도 전부 벗어나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면서요. 그 후 부모님은 명절 아니면 집에 잘 오지도 않던 동생이 잘 살고 있나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걱정이 무색하게 동생은 신이 나서 혼자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때부터 동생은 지금까지도 부모님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고 딱 자기 같은 이기적인 남자를 만나 잘 살더라고요. 살던 지역과 다른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전 취업을 위해 졸업 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리곤 두 번의 이직을 거치며 중소기업이긴 해도 나름 안정적인 회사에 안착했죠. 이후 나이 30에 저는 소개로 2살 많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난 오빠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기분이야. 그래? 그럼 재영아, 내가 네 마음 평생 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젠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런 성격처럼 남편은 청혼마저 제게 담백하게 건넸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우린 양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만 첫 인사를 온 제 남편 앞에서 괜히 불편한 한쪽 팔과 다리를 감추려고 하셨어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건만 괜히 부끄러우셨었나 보더라고요. 미안하네. 좀 흉하지?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제가 재영이한테 말 안 하고 숨긴 게 있는데 저 오른쪽 엄지발톱에 무좀이 생겨서 발톱이 되게 두꺼워요. 발톱이 오그라들어서 살도 막 파고들고요. 그런 제 발톱이 더 흉한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니 장모님, 늘 밝고 착한 재영이를 보면 장모님께서 남들과 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2배, 3배로 정성 들여 키우셨다는 게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런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전 참 좋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엄만 눈가를 붉히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참 진중하고 속 깊은 청년이 우리 사이가 되었다며 좋아하셨죠. 제 동생이야 뭐 제가 결혼을 하든 말든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귀찮다며 상견례도 안 나오고 결혼식 때만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어서 와라. 듣던 대로 참 곱구나.
그런데 재영이가 우리 유아랑 많이 닮은 것 같다. 첫 인사간 시댁에서 만난 홀 시어머니와 손아래 시누이 또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놀란 시어머니의 말처럼 저와 시누인 생긴 게 마치 자매처럼 닮았더군요. 누가 보면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별로 닮지 않았던 동생이 아닌 시누이가 제 자매라고 착각할 정도로요. 예? 어디 가요? 어머니도 참 우리 재영이가 100배 더 예쁘죠. 아이, 그래. 시누이 눈엔 그렇겠지. 그래도 참 닮았구나. 우리 가족하고 재영이 네가 원래 인연이었던 게야. 그렇지? 그런가 봐요, 어머님. 새언니, 전 무뚝뚝한 우리 오빠보다 언니든 동생이든 자매를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언니가 생기는 일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성격도 착하고 나이도 동갑에 생긴 것도 닮은 시누이가 첫 만남부터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행복 속에 저는 나이 32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멀리 있던 친정보다 저는 가까이 있던 시댁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러 남편과 더 자주 놀러가게 됐습니다. 결혼 전엔 자세히 몰랐는데 시어머니는 많이 힘들게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저희 아빠, 진짜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새언니. 언니 한량 아시죠? 저희 아빠가 딱 그거였어요. 일은 하지도 않고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도박하거나 대놓고 술집 여자들이랑 바람도 피우고 다녔거든요. 혼자 식당 일하면서 저랑 오빠 키워주시던 엄마한테 돈 뜯어내면서요. 엄마가 돈 못 준다고 하면 손찌검도 서슴지 않고 자길 말리려는 저랑 오빠까지 때렸었어요. 에휴,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진즉 이혼하거나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그땐 온전한 가정을 지키는 게 애들을 위한 일인 줄로만 알고 참고 산 거야. 신우의 말을 빌리면 시부는 막말로 개차반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부를 참고 살던 시어머니의 고통은 남편이 20살 때 끝이 났다더군요.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시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말이죠. 신우인 한숨 쉬시던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새언니, 저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 아니고? 신우이에게 유독 짓궂었던 남편의 장난에 신우이는 남편의 팔을 퍽퍽 때렸습니다. 전 웃으며 다 깎은 참외를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리고 남편의 입에 하나씩 넣어주었어요. 그때 신우인 고맙다고 웃으며 남편에게 이러더라고요. 오빤 진짜 새언니한테 잘해.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시자만 나와도 싫어한다는데 먼저 보고 싶다고 우리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어딨냐? 엄마 며느리가 아니라 새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으시대.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우리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참 잘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동생이랑 똑같이 자기밖에 몰라서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둘째 사이보다 큰 사이가 늘 최고라고 하신다니까요. 그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1년 뒤 결혼한 뒤엔 귀찮다며 명절에도 안 오던 동생 부부와 가족처럼 살길 거의 포기한 상태셨습니다. 때문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살갑게 구는 저희 남편을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전 결혼한 지 2년 뒤에 큰아들을, 이듬해엔 작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신우이는 멀리 살던 저희 부모님 대신 절 굉장히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아가씨도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 가서 그냥 쉬세요. 왜 자꾸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하세요? 몸도 제대로 못 풀고 둘째까지 임신해서 새언니 힘들잖아요. 아무리 오빠가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가 도와줄 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오빠 요새 계속 야근이라고 했죠? 제가 밥 차려놨으니까 새언니는 홍언니 저한테 맡기고 얼른 식사하세요. 편하게 샤워도 좀 하고 눈도 붙이시고요. 게다가 시어머니 또한 신우이를 통해 고생하는 저를 위해 반찬을 사서 종종 보내주고 제가 둘째까지 출산한 뒤엔 며칠간 애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보살펴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너무 고생한다며 어디 놀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 며칠 푹 쉬라면서 말입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남편도 저도 굉장히 고마워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깊은 가족의 정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결혼한 한 참 잘했다 싶었다니까요. 그런 시댁에 변화가 생긴 건 나이 38에 시누이가 조금 늦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심애부는 당시 시누이가 다니던 회사로 이직을 하며 시누이를 만났다더군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 이직하고 회사에 적응하느라 애를 좀 먹었어요. 그때 먼저 저한테 말도 많이 걸어주고 업무도 많이 알려준 사람이 바로 유아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결혼 생각도 없다는 거 평생 잘해주겠다고 사정사정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유아 남편 자리를 꿰차게 됐네요. 결혼 인사를 왔을 때 본 심해부는 순하고 털털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보여 안심이었죠. 그리고 시누이의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면 지금만큼 자주 못 찾아뵐 텐데 그냥 여기 계시지 않고요. 너희들 옆에 사는 것도 좋지만 고향에 내려가 내 형제들 친척들과 함께 노을 보내고 싶다는 게 내 바람이었어. 사람은 늙을수록 고향이 그리워진다잖니. 오히려 그곳에 가면 매일매일 외롭지도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 테니 내 걱정은 말거라. 아쉬웠지만 시어머니의 인생이니 제가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자주 뵐 수 없게 됐죠. 또한 전 종종 둘이서만 만나 밥도 먹고 쇼핑도 하던 시누이 또한 저만큼 자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아가씨, 결혼 생활은 즐거워요? 다름이 아니고 다음 주 주말에 뭐해요? 요즘 아가씨가 계속 바쁘다고 해서 못 만났잖아요. 우리 부부끼리 만나서 오랜만에 광어에 소주 한잔 할까요? 저희 집으로 초대할게요. 죄송해요, 새언니. 사실은 저희 남편이 낯을 많이 가려서 아무리 가족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불편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오빠랑 같이 만나자는 언니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저와 남편은 같은 서울에 살던 시누이 부부와 자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시누이와 제가 워낙 친했으니 남편도 같은 남자인 심해부와 친분도 쌓고 돈독한 가족 사이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처음에 몇 번 만나다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시누이가 민망해하며 심해부가 사실 우릴 조금 불편해한다고 말해주더군요. 우리가 생각이 좀 짧았나 봐. 하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맞아. 유아랑 김서방이랑 둘이만 잘 살면 되지 뭐. 괜히 계속 만나자고 해서 둘 사이에 불화 만들지 말고 조금 아쉽지만 우리도 우리 가정에 집중하자고. 남편과 전 그런 심해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아쉬움을 뒤로했습니다. 그 뒤 전 가끔 시누이와 통화만 하며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등 집안 행사 정도에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죠. 시누이도 가정을 꾸렸으니 당연히 전처럼 지낼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서서히 시누이와 멀어지던 와중 저희 집에 아주 큰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요새 왜 이렇게 변한 것 같지? 성대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그러고 보니까 요새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많이 피곤해도 하는 것 같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건강검진 제대로 한번 받아보려고 목에 뭔가 혹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하고 어깨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어. 시누이가 결혼한 지 1년 뒤 남편은 몸이 전체적으로 이상하다며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침샘암이요? 그런 암이 있어요? 남편은 침샘암이라는 이전엔 듣도 보도 못한 희귀암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게다가 허리와 어깨가 아팠던 것도 그쪽의 암이 이미 많이 전이됐기 때문이라더군요. 남편의 암은 이미 굉장히 진행된 상태로 그렇게 온몸에 전이까지 됐었던 겁니다. 남편은 빠르게 수술부터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후엔 항암 치료도 받게 됐는데 희귀암이라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남편의 치료엔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가게 됐죠. 미안해 여보. 내가 하필 암에 걸려도 당신을 더 고생시키는 악질한테 걸려서.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뭐가 중요해. 당신은 꼭 나을 생각만 해. 난 당신만 살 수 있다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어. 저는 6살, 5살로
아직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 생활과 남편의 간병까지 모두 도맡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인 걸 잘 알았기에 전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았죠. 새언니, 많이 힘들죠? 언니만 괜찮으면 애들 제가 한동안 데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가씨.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힘들긴 하지만 애들을 품에서 떼어놓고 싶진 않네요.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도 종종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애들 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가끔 제가 애들 어린이집 하원이라도 도우러 올게요. 힘내요, 새언니. 그 시간을 온전히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동생 부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심외부 또한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시누이와 찾아와 남편과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죠. 그동안 제 동생 부부는 딱 한 번 괜찮냐는 전화를 했을 뿐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보, 난 날 이렇게 위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라도 꼭 살 거야. 그래서 평생 받은 응원에 대해 보답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 믿지? 남편은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응원과 남편의 희망을 비웃듯 남편의 차도는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말라갔고 치료를 버티는 것도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원래도 남편과 애들 때문에 자주 조퇴하고 결근한 탓에 회사에서 눈치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잠시 퇴원하고 집에 왔던 남편이 제가 자는 줄 알고 조용히 기도하던 소리를 듣게 됐죠. 누구든 들으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죽기 싫어요. 토끼 같은 처자식 두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남은 우리 가족은 어쩝니까? 저희 아는 제가 하늘이고 세상인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항상 제 앞에선 긍정적인 말만 하던 남편이었건만 사실 남편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자는 척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결국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분명 당신은 잘 이겨낼 수 있어. 시간이 흐른 뒤에 분명 이런 날도 있었지 하고 우리 같이 웃을 날이 올 거야. 저는 몸을 일으켜 흐느끼고 있던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투병한 지 2년 만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을 놔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누. 하늘도 무심하시지. 못된 짓 하고도 뻔뻔하게 활개치고 다닌 인간들이 수두룩한데 왜 착하게 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데려간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바닥을 내려치며 장내 내내 통곡하셨습니다. 시누이 또한 당시 임신 중이라 남산만한 배를 끌어안고 심해부의 어깨에 기대 엉엉 울었죠. 귀통에 맞지 않던 건 남편을 아들처럼 아끼고 좋아하셨던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8살, 7살이던 두 아들과 남게 된 전 그런 가족들을 위로할 여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청난 절망과 상실감을 견디며 제게 안겨우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멍하니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잘 지내요, 아가씨. 어머님, 부디 몸 건강히 지내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마음의 정리가 끝나면 애들 데리고 다시 찾아뵐게요. 장례가 끝난 후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시댁 식구들을 보면 죽은 남편이 생각나 너무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께 손주들마저 잃게 할 수 없었기에 마음이 추슬러지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죠.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나도 너랑 애들을 보면 마음이 더 괴롭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랑 인연을 끊어야 너도 새 출발을 할 거 아니냐.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꼭 애들이랑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우리 며느리 지금 이 힘든 순간을 반드시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시누이 또한 자신의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더군요. 두 사람과의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저 또한 엉엉 울었죠.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땐 그 말을 부정하기도 아니라고 반드시 언젠간 찾아뵙겠다고 말할 여유도 힘도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 저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고통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만 보며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수중에 남은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 당장 애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는 열심히 구직을 했어요. 애를 둘이나 혼자서 키우신다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랑은 같이 일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어린애를 둘이나 키우는 절 받아주겠다는 회사가 좀처럼 없더군요. 심지어 마트 캐셔 일을 해보려고 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트들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겨우겨우 연봉이 그리 높진 않아도 제 경력을 인정해주고 시간도 비교적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회사를 운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봉으로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 힘든 나날은 계속됐죠. 그렇게 전 틈틈이 부업까지 하며 여유롭게 슬퍼할 틈도 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보고 싶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존재까지 잠시 잊게 됐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걸려온 시누이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도 더 됐던 어느 날의 말이죠. 새언니 잘 지냈어요? 새언니 위해서 인연 끊고 살겠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한번 꼭 연락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나도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씨 울어요? 시누인 제 질문에 대답도 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리곤 저 있는 곳으로 잠시 가도 되냐고 묻길래 저는 얼른 집으로 오라고 불렀어요. 2년 만에 만난 시누인 보자마자 절 끌어안곤 다시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곤 시누이의 사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이라는 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새언니. 근데 오빠도 없는 마당에 제가 이런 상황에 생각나는 사람이 새언니밖에 없었어요. 저 사실 3달 전에 이혼했어요. 이혼을 했다고요? 왜요? 제 남편 오빠 세상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우리 딸 낳은 뒤로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애 태어나고 3개월쯤 됐을 때 저한테 상의도 없이 덜컥 일을 그만두더니 애 보느라고 정신없던 저한테 빨리 직장 구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맞벌인 기본 아니냐면서요. 제가 다니던 회사 육아휴직이 안 돼서 퇴사했었거든요. 다니던 회사 일이 힘들어서 우선 자기가 퇴사했는데 다시 일이 잘 안 구해지니까 저라도 일하라고 했어요. 사실 애 아빠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저랑 같이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뒀었거든요. 회사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무려 그 뒤로 8개월을 놀고 먹었어요. 이직이 쉽지 않다면서요. 그땐 새언니랑 엄마랑 오빠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엔 시매부가 시누이에게 미안해하긴 했다더군요.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해 잘 다니나 했는데 시누이가 출산을 앞뒀을 때 또 일을 그만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매부는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요. 생활은 해야 하니까 애 급한 대로 어린이집 영유아반 맡기고 식당일 구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막 아이 낳은 절 채용해주겠다는 회사를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사람 구직이 안 된다면서 막노동만 어쩌다 한 번씩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엔 점점 애도 안 보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인터넷 도박을 하기 바빴어요. 나중에 술까지 달고 살면서 저 몰래 대출도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저한테 돈 내놓으라고 맨날 난리를 쳤어요. 술 취하면 물건까지 던지고 깨부수면서요. 저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었으니 구직이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저렇게 된 건가 싶어서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애 때문이라도 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때문에 겨우 조금 갚으면 또 생기고
갚으면 또 생기던 그 빚을 갚으면서요. 결국 그 빚을 갚으려다가 제 앞으로도 빚이 많이 남아버렸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 좋은 심외부의 행동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더군요. 신우이도 그랬기 때문에 심외부가 잠시 방황하는 거라고 믿고 버텼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시모가 신우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놈이 원래 어떤 놈이었는지 털어놓았다는군요. 난 대성이가 너 만나고 성실하게 잘 사는 것 같길래 정말 편한 줄 알았다. 사실 우리 아들 원래 도박도 자주 하고 일도 구하면 2년이 넘는 법이 없었어. 술도 입에 달고 살아서 주사 부린답시고 사고 쳐서 경찰서도 들락거렸었다. 진즉 말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배신감을 느끼던 신우에게 심해부는 실실 웃으며 네가 애까지 낳은 마당에 뭘 어쩔 거냐는 뻔뻔한 말을 내뱉었다고 했죠. 평생 돈 벌면서 살기 귀찮으니 호구 잡을 수 있는 여자 만나 결혼하려고 신우이를 꼬셨던 거라면서요. 완전 사기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의리고 뭐고 이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때 그놈이 신우이 몰래 사채까지 썼다가 빚을 갚지 못해 무서운 사채꾼들까지 집에 들이닥쳤었다네요. 전 끝까지 안 된다고 버텼는데 그놈이 결국 우리 살던 전셋집까지 빼서 그 돈 갚았어요. 전셋집이 하필 그놈 명의였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마자 저 그놈하고 이혼했어요. 진즉에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놈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제 자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면서요. 끝까지 이혼 안 한다고 버티는 거 냉수 한 사발 그놈 얼굴에 확 뿌려버렸네요. 땡전 한 푼 없는 놈이 소송 걸려서 위자료까지 토해내고 싶냐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이혼하고 애 데리고 저 혼자 월세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놈한테 위자료라도 청구해볼까 했지만 그놈이 돈이 어딨겠어요. 괜히 그러다가 그놈하고 계속 엮이는 것보다 빨리 끊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신우인 아들 잃고 상심해 있던 시어머니에게 자신까지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그놈과의 일을 시어머니께 말하지 못했다더군요. 이혼한 뒤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고 딸이랑 둘이 사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는 말만 했다면서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꼭 봐야겠다고 기어코 서울에 와본 엄마한테 살던 방 2개짜리 월세집이 전셋집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야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놈과 헤어졌으니 얼른 빚 갚고 돈도 모으면서 우리 딸이랑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도 몸이 약했던 저희 딸이 자꾸만 잔병치를 하더라고요. 사실 전에도 애가 아파서 일을 하다가 쉬다가 있었는데 제가 또 며칠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결국 참다 못한 식당 주인이 절 잘랐어요. 그 뒤로 다른 식당 일을 또 구하긴 했는데 애가 입원까지 하게 돼서 또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 병원비에 생활비 하느라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만 계속 까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염치 불구하고 새언니한테 돈 좀 부탁하러 온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새언니, 저 돈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열심히 일해서 매달 50만 원씩 갚을게요. 부탁드려요. 지금도 우리 지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러다 보증금 다 까이면 아픈 우리 딸이랑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텐데 그럴 순 없잖아요. 돈 이야기를 꺼낸 신우인 미안한 마음에 제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형편도 좋지 않아 찾아올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면서요. 전 혼자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신우이가 안타까워 그런 신우이를 꼭 안고 달래줬어요. 아휴, 그랬구나. 울지 마요, 아가씨. 오히려 아가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제 남편 대신해서라도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걱정 말아요. 내가 꼭 도와줄게요. 난 아가씨한테 오빠 대신이잖아요. 고마워요, 새언니. 제가 진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실 저도 박봉으로 애들을 혼자 키우며 사느라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한 신우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먼저 간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조금씩 모으고 있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거기다가
부업까지 하며 아등바등 모았던 돈을 보태 신우에게 3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가씨. 그게 내가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걸로 우선 전셋집은 못해도 월세가 훨씬 저렴한 반전셋집이라도 구해요. 지금 월세집에 남아있는 보증금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랑 애 병원비에 보태 쓰고요. 우리 집도 좁아서 아가씨랑 아가씨 딸한테 같이 살자고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전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있던 신우이의 딸 병문안도 갔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왜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은지 잠들어 있는 신우이의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죠. 신우인 제가 도와준 돈으로 허름하지만 월세는 훨씬 싼 반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어차피 이젠 시어머니가 또 서울 올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신우인 제게 약속한 50만 원을 매달 갚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이거 25만 원인데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희 딸이 진짜 왜 그러는지 전보다 병치레가 더 잦아져서 일을 많이 못 나갔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이거 받아요. 100만 원이에요. 돈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이거 생활비에 보탰어요. 새언니, 저번에도 그렇게 큰 돈을 도와주셨는데 이러면 언니도 너무 힘들잖아요. 나 필요한 돈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 돈도 갚지 말고요. 어떻게 그래요? 그 큰 돈을. 정 갖고 싶으면 아가씨 지금 가진 빚 다 갚고 나중에 집도 사고 지원이도 결혼까지 다 시킨 다음에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아가씨는 엄마잖아요. 괜히 나한테 미안해서 무리하다간 아가씨 딸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신우인 계속 몸이 안 좋아지던 딸 때문에 당시 일당을 받고 다니던 파출부나 식당 인부일을 나가다 말다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빚까지 갚고 적게나마 월세까지 내야 했으니 늘 돈에 쪼들려 살아야 했죠. 저는 그런 신우에게 한 푼 두 푼이나마 쥐어주며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인 그런 제게 자신이 언젠간 꼭 은혜를 갚겠다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마,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네가 우리 유알 도와줬다며 정말 고맙다. 신우이와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내며 전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도 찾아뵀습니다. 신우이는 저와 다시 연락하게 된 계기와 함께 결국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털어놓았던 모양이었어요. 때문에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며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절 위해 제게 작별을 구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손주들을 아주 많이 그리워하셨더군요. 저 또한 시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던지라 앞으로는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뵈러 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애들도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죠. 다행히 신우이의 딸은 시간이 흐르며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인 안정되게 식당 일도 다시 구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빚도 많이 갚아나갔어요. 저 또한 승진을 하며 월급도 올라 부업을 그만두고 전보다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졌죠. 서로 어려운 시기를 돕고 의지하며 살았다 보니 저와 신우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준 지 4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 진짜 먹는 것도 조절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건강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모두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깝죠.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잘 오셨어요. 그냥 두면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니 당장 투석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장 이식 아니면 투석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저는 원래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말기가 되면 신장 이식이나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관리하며 살았어요. 제가 아프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쯤 자꾸만 숨이 차고 피로해지며 나중엔 구토 증상까지 생기더군요. 게다가 계속 퉁퉁 붓는 몸과 발목을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싶어 찾아간 병원에서 그만 신부전증이 말기까지 와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신장 기능이 5% 미만으로밖에 남지 않았다면서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때부터 전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방문해 서너 시간 동안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휘청거린 거야. 엄마 걱정하느라 요새 속상하지, 우리 아들들? 미안해. 엄마가 빨리 건강해질게. 엄마, 그냥 형이나 내가 엄마한테 신장이식 해주면 안 돼요? 신장이식 받으면 이런 투석도 안 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고작 14, 13살이었던 아들들은 기특하게도 제게 신장이식을 해주고 싶다고 나서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그런 어린애들은 공여자가 될 수도 없고 줄 수 있다고 해도 받을 생각도 없었죠. 애들에겐 괜찮다고 말했지만 투석만 하고 돌아오면 어지럼증에 휘청거리고 속도 메스껍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심리적인 괴로움이었어요. 투석받다가 오염 같은 걸로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은 어쩌지? 아니야. 잘 관리하면 몇십 년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희귀암에 걸렸던 애들 아빠처럼 불행이 날 피해가지 않으면 어쩌지? 여보, 당신이 우릴 두고 떠날 때 이렇게 무서웠던 거구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투석을 받는 시간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선 애들 때문에 울 수 없었으니 그곳에서라도 마음 편히 울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남에게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젊었어도 너한테 이식을 해주는 건데 미안하다. 연세와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제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 힘드셨던 부모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한 마음에 흐느끼셨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건만 신우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 절 아주 많이 걱정하셨죠. 그런데 제가 말기 신부전증 판정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신우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아가씨? 할 말이 있어서요. 언니, 4년 전에 언니가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 저 지금 갖고 싶어요. 은혜요? 어떻게요? 신우인 제게 비장한 표정으로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의아해하는 제게 내뱉은 신우의 말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말이었어요. 새언니 신장이식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아가씨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장 이식이 한다고 끝이 아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린 딸까지 있는 아가씨한테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신우이가 옳게 한데 신장 이식 해준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저 공여자 되기도 걸어놨으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신우이는 제게 자신의 신장을 주고 싶다고 말하러 왔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두 손까지 내저었어요. 그리고 신우인 그런 제 손을 붙잡곤 아주 진지한 어투로 말하더군요. 그 대기에서 언니 순서까지 오려면 7, 8년은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새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직 클날이 한창인 우리 조카들은 어쩌고요. 새언니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틈틈이 제가 우리 큰조카한테 몰래 전화해서 언니 괜찮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새언니. 물론 적합 판정이 나긴 해야겠지만 우린 혈액형도 같잖아요. 가족관계니 법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요. 새언니, 예전에 나한테 해준 말 있죠? 괜히 미안함 때문에 무리하는 건 애들을 고생시키는 일이라고요.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하늘에 있는 오빠 얼굴 미안해서 못 봐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언니를 살리고 봐야겠더라고요. 엄마랑도 상의했는데 엄마도 저한테 잘한 결정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새언니, 애들 생각해서 눈 딱 감고 내 말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건강해져서 우리 딸 그리고 조카들 결혼하는 것까지 건강하게 지켜보자고요. 네? 새언니는 엄마잖아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간곡한 신우의 말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끼리도 쉬운 일이 아닌 일을 결심해준 신우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죠. 신우인 그렇게 제게 찾아온 커다란 불행에서 믿기지 않는 선물로 절 구해준 거예요. 이후 받은 검사에서 신우이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신우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됐어요. 한동안 입원해야 했던 우릴 위해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각각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시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우이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준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면서요. 또한 시어머니는 죄송에 맞이 않던 제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왜 죄송해? 우린 가족이잖니. 할 수 있었으면 유아보다 내가 먼저 너한테 신장을 주려고 했을 게다. 그러니 어머마, 그런 생각 말고 하늘에서 걱정할 우리 아들하고 너만 보고 사는 너희 애들만 생각하면서 수술 잘 받고 와. 물론 그 와중에도 제 동생은 제 안부를 묻긴커녕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신장을 달라고 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전이나 후나 잘 보고 사는 사이도 아니었으니 신경 쓰지 않았죠. 제게는 이미 그런 동생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소중하고 고마운 새로운 자매, 신우이가 있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와 신우이는 그 뒤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신우이도 저도 건강에 큰 이상 없이 무사히 회복이 되어갔어요. 저도 신우이도 휴직했던 직장에도 무사히 복직까지 했죠. 평생 식단 조절과 건강관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 불편한 길을 선택해준 신우이에게 저는 늘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인 제게 이렇게 말했죠. 새언닌, 언니가 가장 힘들 때 제가 기적을 선물해줬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먼저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건 바로 새언니였잖아요. 그런 언니를 위해서라면 전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언니, 나한테 전혀 미안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로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친구처럼 자매처럼 의지하면서 살아요. 수술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린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신우인 지금 제가 살던 빌라의 아랫집으로 이사 온 상태예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신우이는 빚을 다 갚고 저희 아랫집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대출을 껴서 이사를 오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인 저와 붙어 살고 싶다며 말입니다. 지원아, 오빠랑 나가서 햄버거 먹고 올까? 오빠가 용돈으로 햄버거 사줄게. 야, 장성원, 왜 난 빼고 너만 지원이랑 놀러 가려고 해? 형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공부 안 해? 공부 나갔다 와서 해도 돼. 나도 우리 지원이랑 데이트할 거야. 올해로 17, 16살이 된 우리 아들들은 올해로 10살인 신우이의 딸을 친동생처럼 예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여동생을 갖고 싶었다나요? 사이좋은 오누이 같은 새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와 신우이는 흐뭇하게 웃곤 한답니다. 우린 집뿐 아니라 상권 괜찮은 시내에 함께 식당까지 차렸어요. 문을 연 진 1년 반이 조금 안 되었는데 위치도 괜찮고 음식 맛도 나쁘지 않아 근처 회사원들에게 나름 입소문이 나서 거리가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그렇게 신우이도 저도 전보다 훨씬 나아진 형편에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우며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도 왔구나. 오느라 고생했다. 저는 신우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종종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며느리 하며 저를 많이 예뻐하고 반겨주세요. 또한 신우인 부모님을 잘 찾아가지도 않던 제 여동생 대신이라며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함께 만나러 가곤 해요.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새언니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새언니 부모님이면 저한테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신우이와 신우이의 딸을 굉장히 예뻐하십니다. 딸을 살려준 데다 자식 노릇할 생각도 없는 제 동생 대신 딸처럼 살갑게 구는 신우이에게 항상 고마워하시곤 하죠. 그렇게 우린 친가족처럼 아주 우애 깊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 전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가 된 신우이와 평생 인생의 동반자로서 의지하고 고마워하며 오래오래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신우이와 저의 건강관리도 아주 많이 신경 쓰면서 말이죠. 신우이는 자신이 제게 준 선물이 자신의 신장과 저의 새 인생이라고 생각하더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로 인해 제가 진정으로 받은 기적 같은 선물은
바로 신우이라는 은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저는 사연 튜브뿐 아니라 다른 사연 채널들도 즐겨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주 등장하던 간이식 혹은 신장이식 사연을 들으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진짜로 그런 일을 선뜻해주는 사람이 있나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만큼 그건 정말 혈연관계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문에 전 그런 어려운 일을 선뜻 결정해주고 저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준 신우에게 정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고마움을 전하고 많은 분들께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도 받고 싶어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누군가 힘들 때 건넨 작은 도움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기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전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제 신우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즐겨 듣던 이곳에 갑자기 우리 사연이 들려서 놀랐죠? 제 사연 신청이 아가씨에게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3년 전 제게 아이들과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새 인생을 선물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앞으로 아가씨 친구이자 쌍둥이 같은 자매, 그리고 가족으로서 아가씨에게 늘 보답하며 살게요. 그렇게 우리 먼 훗날 애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마치 오래된 노부부처럼 둘이 유유자적한 노후를 보내자고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